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했습니다. 허생원은 사랑방 촛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신용만 할 뿐, 온 신경은 문 밖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뿐사뿐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 문고리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며시 문이 열리고 은은한 분 냄새와 함께 연실이가 조그만 목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밤이 깊어 허기가 지던 참이었다. 어르신, 주전부리 좀 준비했사옵니다. 글 공부에 너무 힘쓰지 마시어요. 허생원은 그 말에 빙긋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여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목반을 내려놓는 연실의 손에 엽전을 쥐어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날쌔게 그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내 고마운 마음이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이, 왜 이러셔요,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빼는 척 몸을 베베꼬던 연실은 이내 못 이기는 척 허생원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허생원의 손이 연실의 옷고름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연실아! 안채에서 들려온 이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실은 화들짝 놀라 허생원의 품에서 뛰쳐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셔요.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젠장 또 옆였네가. 연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허생원은 분이 가시지 않는 얼굴로 이를 갈며 방금 전 연실의 온기가 남은 손으로 제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탁자에 놓인 청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지요. 3년 전 아내가 친정에서 데려온 저 계집을 처음 본 순간부터 허생원은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생원은 그 후로 틈만 나면 연실을 만져보려 했지만 번번이 아내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산을 말아먹고 과거에도 줄줄이 낙방한 자신을 구제해준 것이 바로 아내 이 부인이었지요. 천석군 장인의 외동딸인 아내가 시집오며 가져온 논 30마지기 덕에 지금까지 양반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내를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이었으나 허생원의 머릿속은 온통 연실을 어떻게 해볼까나 국리뿐이었습니다. 연실은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맑은 얼굴로 시침을 떼고 말했지요.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내일 아침 일찍 친정 부모님께 드릴 약재를 좀 사와야겠다. 잊지 않도록 내게 일러두는 것이다. 예,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이 부인은 촛불에 비친 연실의 얼굴을 무심한 듯 뜯어보았습니다. 묘하게 상기된 뺨과 흐트러진 듯한 옷매무새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지요.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 물러가 쉬거라. 예, 마님. 편히 주무시어요. 연실이 물러나자 이 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닫힌 방문 너머 사랑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질투도 아닌 깊은 체념과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대낮이었습니다. 허생원은 점심상을 물리는 연실의 아찔한 뒤태를 넋놓고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급히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시오. 댁에 계시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인고. 삼십리 박처가에서 옷머슴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서며 아뢰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큰마님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는데 위중하시답니다. 소식을 들은 이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당장 친정으로 가야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본 허생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면 드디어 연실과 단둘이 남게 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것입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제가 친정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심상치 않으신 듯하여요. 허생원은 애써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점잖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리 하시오. 자식된 도리로 어찌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른 척하겠소. 내 걱정은 말고 장모님께서 쾌차하실 때까지 편히 머물다 오시오. 그럼 길채비를 서두르겠습니다.
허생원은 겉으로는 근엄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그에게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연실아, 이 보따리를 들고 어서 앞장서거라. 아니, 부인. 연실이까지 데려가려 하시오? 집안일은 누가 돌보라고? 마님, 저도 같이 가는 것이옵니까? 이 부인은 남편의 당황한 기색을 모르는 척하며 차분하게 대꾸했지요. 걱정 마셔요, 서방님. 아침 저녁 식사는 뒷집에 부탁해 둘 테니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연실이는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여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데 그런 사소한 것이 대수겠습니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 부인은 더 이상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연실을 데리고 횡하니 대문을 나섰습니다. 허생원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두 여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다 잡은 물고기를 눈앞에서 놓친 허탈감과 아내에 대한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빌어먹을.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그날 밤 텅 빈 사랑방에 홀로 남은 허생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술만 들이켰습니다. 뒷집 할멈이 차려준 저녁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술 기운이 오르자 연실에 대한 욕정은 더욱 강렬해졌고 아내에 대한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두고 보자. 내 기어이 저 계집을 품고야 말 것이다. 이대로 물러설 내가 아니다. 허생원은 술잔을 벽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번뜩이는 눈으로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아내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생원은 마침내 기상천외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그는 다음 날 아침 남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저작거리에 있는 장 의원의 약방, 영생원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용하다는 소문만큼이나 돈 밝히기로도 유명한 자였지요. 허생원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약방 뒷문으로 들어가 장 의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장 의원, 내게 긴히 상의할 일이 있네. 어쩐 일로 행차하셨습니까? 혹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허생원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허생원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몹쓸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꾸며달라는 것이었지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겁을 먹고 접근을 못하게 만들면 아내가 돌아왔을 때 간병을 핑계로 연실이만 자기 곁에 둘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장 의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허, 재미있는 발상이십니다. 허나 그런 거지 꾸밈이 발각이라도 되면 제 명성에 큰 흠집이 갈 터인데 어찌 감히 그런 위험한 일에 가담하겠습니까? 물론 거저 해달라는 말이 아닐세. 일이 성사되면 후하게 보답하겠네. 장 의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뜸을 들였지요. 뭘 그리 망설이는가? 의원은 고작 입만 놀리면 되는 일이 아닌가? 내 입만 무거우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누가 알겠는가? 좋습니다. 나리의 간절한 청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군요. 소인이 한번 거들어드리지요. 대신 약조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장 의원은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요. 그는 자신의 신복인 사동을 허생원의 집으로 보내 허생원이 길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영생원으로 실려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뒷집 할멈은 혼비백산하여 허생원의 처가로 사람을 보냈지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 부인이 영생원을 찾았을 때 장 의원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원님, 우리 서방님이 어찌 되신 겁니까? 부인,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돌림병인 듯한데 다른 환자들에게 옮길 수 있어 별채에 따로 격리해 두었소이다. 예, 돌림병이라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리 보입니다. 우리 약방 하인들조차 그 방에 들어가길 꺼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이 부인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자 장 의원은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간병을 하셔야 할 터인데 부인마저 병에 걸리면 큰일이니. 그 말에 이 부인은 질색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의원님, 제게 몸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낼 터이니 부디 제 서방님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내지 말아 주십시오. 허허, 부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야 그리하도록 하지요. 이 부인이 황급히 떠난 후 장 의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별채로 향했지요. 문을 열자 허생원이 멀쩡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수고 많았소. 아주 감쪽 같았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동이 돼지 선지를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실감나게 연기를 하셔야죠. 허생원은 껄껄 웃으며 사동이 건넨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 부인의 명을 받고 연실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영생원에 도착했습니다. 연실이 두려움에 떨며 별채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병색은커녕 허생원이 약주상 앞에 앉아 그녀를 보며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위중하시다 들었는데? 위중하긴. 내가 없어 상사병에 걸렸으니 위중한 게 맞긴 맞구나. 이리 오너라, 연실아. 허생원은 연실의 손을 잡아 끌어 옆에 앉히고는 미리 준비해둔 엽전 꾸러미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돈의 무게에 연실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혹감은 이내 사라지고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지요. 이게 다 내 것이다. 이제부터 이 방은 우리 둘만의 세상이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야. 나으리,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마님께서 아시면 걱정 붙들어 매거라. 내 마님은 이 방에 얼씬도 못할 것이니. 자, 술 한 잔 바꿔라. 연실은 못 이기는 척 배시시 웃으며 허생원이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후후 하고 촛불을 끄고는 저고리에 손이 갔습니다. 허생원이 건네준 묵직한 전대를 받아든 연실은 그 돈값에 걸맞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한 기교로 허생원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도록 시달린 허생원은 코피를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후문을 열고 나와 장 의원을 찾았지요. 장 의원. 나 기력을 좀 돋우는 약을 지어줘야겠네. 이대로는 며칠 못 가서 쓰러질 것 같아. 허허, 나리. 얼굴을 괜히 밤새 극락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장 의원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허생원의 맥을 짚었습니다. 오왕의 산삼 그리고 사양까지. 이것들은 모두 구하기 힘든 귀한 약재들인데 약값이 꽤 비쌀 것입니다. 돈 걱정은 말고 좋은 약재는 푹푹 넣으시게. 내 아낌없이 값을 치를 테니. 기세등등한 허생원의 모습에 장 의원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는 직접 약탕관을 들고 별채 뒤뜰로 가 화덕에 불을 피우고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그 시각 연실은 사동이 가져온 돼지 피를 치마와 저고리에 여기저기 묻히고 머리까지 헝클어뜨려 마치 밤새 험한 꼴을 당한 사람처럼 꾸몄지요. 마님께 문안을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그래, 가서 아주 죽어가는 신용을 제대로 하고 오너라. 연실은 일부러 해숙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려 하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이 부인이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서라. 썩 물러거라. 떨어져 서서 말하거라. 그러고는 하인을 시켜 가져온 양잿물과 소금을 연실의 머리 위로 뿌려댔습니다. 멀찍이 서서 병세나 아뢰어라. 어떻더냐? 연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마님, 묻지도 마셔요. 밤새도록 피를 토하시어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제 옷 좀 보셔요. 이게 다 나으리가 쏟은 것입니다. 그 말에 이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한숨도 못 잤사옵니다.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밤새 허생원의 밑에 깔려 시달렸으니 말입니다. 부엌에서 대강 목간을 마친 연실은 제 방으로 돌아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저녁 나절이 가까워져 다시 영생원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자 이 부인이 마루 끝에 앉아 나지기 말했지요.
연실아, 예, 마님. 그 먼 길을 매일 오갈 필요는 없겠다. 행여병이라도 옮겨올까 저어대니 앞으로는 영감 곁에서 숙식을 하며 간병에만 힘쓰거라. 예? 그럼 집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시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시켜 보낼 것이다. 이건 노고에 대한 상이니 가져가거라. 이 부인은 적지 않은 돈이 든 주머니를 연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연실은 일부러 오만상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지요. 이 부인이 찔러준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니 방 안은 신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초병풍이 둘러쳐지고 금침 위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었지요. 허생원과 연실은 마주 앉아 그야말로 주지용님에 빠졌습니다. 하하.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 둘만의 세상이로구나. 자, 마시자. 장 의원의 비법으로 만든 한약을 마신 허생원은 술 한 잔에도 금세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실은 콧소리를 내며 허생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도 별채의 담장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은밀한 소리로 가득 찼지요. 연실은 낮에는 이 부인이 보낸 사람에게 허생원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온몸이 불덩이 같으셔요. 어젯밤에는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답니다. 약값은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무엇이든 대주어라. 이 부인은 남편의 병세가 깊어진다는 말에 근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끔찍한 병이 자신에게 옮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연실은 이 부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비단옷과 놀이개를 사들이며 착실하게 제 입속을 챙겼지요. 허생원은 그런 연실의 영악함을 알면서도 그녀의 요염한 몸짓 하나의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축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눈앞의 즐거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보름이 흘러갔습니다. 허생원의 전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이어진 방탕한 생활에 그의 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요. 우려낼 대로 돈을 우려낸 연실도 점차 시들해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아, 오늘은 왜 이리 시들하냐? 어르신. 저도 사람인지라 보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으리를 봉양했더니 기력이 다 쇠했나 봅니다. 결국 허생원이 먼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은 내 몸이 배겨나질 못하겠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미래는 막을 내렸습니다. 허생원은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나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인은 죽다 살아온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씨암탉을 고아 상에 올렸지요. 허생원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예전처럼 바깥나들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추스른 허생원은 자신의 계략을 성공시켜준 장 의원에게 한턱 내겠다며 그를 이름난 기생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기생을 품에 안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주석이 파할 무렵 허생원은 품에서 두툼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장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장 의원, 이번 일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네. 이것은 내 성의일세. 허허. 나리께서 즐거우셨으면 저도 만족합니다. 약조하신 것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암, 내가 어찌 있겠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게. 장 의원은 묵직한 주머니의 무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생원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 의원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머니를 펼쳐보았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논 10마지기 값에 턱없이 모자란 한 마지기 값도 안 됐습니다. 무엇이냐? 이게 전부란 말이냐?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장 의원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그는 이튿날 당장 사동을 보내 허생원을 영생원으로 끌고 오다시피 데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짓입니까? 약조와는 너무 다르지 않소? 허생원은 되레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장 의원, 뭘 그리 화를 내는가.
내가 기생집에서 술값도 내고 충분히 성의를 보인 것 아닌가? 성의? 지금 성의를 논하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 논열 마지기 값으로 약조를 했소이다. 허허, 의원도 참 순진하시구려.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인가? 그건 그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본 소리지. 뭐라고요? 이 파렴치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자 허생원은 배를 쭉 내밀며 소리쳤지요. 어쩔 텐가? 날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게. 장 의원은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허생원의 말대로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이 고을에서는 그래도 명의로 이름이 나 있는 처지에 환자로 둔갑한 허생원과 공모하여 사기극을 벌였다는 소문이 나면 영생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왜 그러신가? 내 배를 짤 용기가 없으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허생원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의원이나 나나 한 배를 탄 몸이 아니오. 이 일이 알려져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쯤에서 덮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야. 허생원은 유유히 약방을 나섰고 홀로 남은 장 의원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감히 천하의 장 의원을 이따위로 욕보여? 좋다. 내 놈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진작에 알아보았지. 두고 보라지. 내 반드시 오늘 당한 수모를 10배, 100배로 갚아줄 테니. 장 의원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약재 서랍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장 의원은 허생원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생원이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겠다며 다시 장 의원을 찾아왔지요. 장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생원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약을 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원님 지난번 일은 제가 속이 좁아 그랬던 것이니 잊어주시지요. 나리의 쇠한 기력을 보니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파. 제가 특별히 비방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장 의원.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네. 이 약을 드시면 단기적으로는 양기가 솟구쳐 매일 밤 신방을 차려도 거뜬하실 것이나. 그거 참 좋은 약이구먼. 그는 약재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비약을 섞어 약을 다렸습니다. 그 비약은 복용 후 한 달쯤 지나면 서서히 독성이 퍼져 입이 돌아가는 와사증과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 허혈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생원은 장 의원이 지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이 부인이 다급하게 장 의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셔요. 잠에서 깬 장 의원을 깨운 것은 이 부인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허생원이 갑자기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말도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장 의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놀란 척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약발이 이제야 제대로 받는구나. 장 의원은 이 부인을 따라 허생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허생원이 이불 위에서 축 늘어진 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진 온장 의원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의원님, 제발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셔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 의원은 태연하게 허생원의 맥을 짚었습니다. 허생원의 팔은 공포심에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흔들렸지요. 장 의원은 일부러 이 부인에게 들으라는 듯 허생원의 손목을 잡은 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난번 초시 어른께서 저희 의원 별채에 계셨을 때 부인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실은 그때 생원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허생원은 꾀꾀액 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장 의원의 입을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요. 사랑방 밖에서 귀를 기울여 상황을 엿듣고 있던 연실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라 판단했지요. 그녀는 그 길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폐물을 챙겨들고는 어둠 속으로 36개를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셔요. 부인, 더운 물이라도 좀 떠오시지요. 침이라도 놓아야겠습니다. 이 부인은 다급하게 연실을 부르다가 대답이 없자 직접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 허생원과 단둘이 남게 된 장 의원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야 내 말을 좀 알아듣겠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정녕 듣고 싶은 것이요. 허생원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의원은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 의원은 열쇠를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지요. 괴짝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장 의원은 약조했던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전대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해독 환약 하나를 꺼내 허생원의 머리맡에 툭 던져놓고는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조선 땅끝 해남 땅에 자리한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항상 검소하고 조용했던 장 씨의 집 주변에서 근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독하게 가난했으나 더럽게 순수하고 착한 농부 장 씨입니다. 요즘 장신의 집서 쌀이 흘러넘쳐난다 해보네.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비단옷까지 잔뜩 쌓여 있다고 하구만. 장 씨가 가난한 농부인 것은 온 고을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디. 갑자기 왜 이렇게 허벌나게 부자가 된 것이요? 희한하게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니께. 아니,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장 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고 저마다 이러한 뒷말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장 씨는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터에서 쌀자루를 나눠주는 장면이 목격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입방아에 의해 의문은 더욱 커졌지요. 자기 먹을 걸 남에게 나눠주는 장 씨의 이러한 선행이 이번 소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시상에 장 씨가 고을 사람한테 쌀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더라고.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오. 그럼 자기 식구들은 뭘 먹고 산다는 것이요? 뭔가 이상하지 않어? 처음에는 가난했던 장 씨의 형편이 주제였다면 다음은 장 씨가 베푸는 선행의 의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마을 곳곳 혹은 산길을 돌아다니며 땔감을 모으던 아이가 산길에서 우연히 장 씨가 커다란 자루를 파묻는 모습을 보았다며 이를 떠들어댔습니다. 장씨 아저씨가 큰 자루에서 반짝이는 뭔가를 꺼내더니 그것을 땅속에 묻고 있었어라. 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그 자루가 혹시 금은보화가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이상하구먼.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그렇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없는 놈에게 돈이 생기더니 양반 노릇을 하네. 그래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장 씨의 집에 많은 사람이 득달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궁금증으로 가득했으나 질투심 또한 함께 넘쳐났지요. 장 씨, 어찌 된 일이오? 자네가 어디서 그런 부를 얻었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게. 안 그럼 고을 사또한테 가서 이번 일을 철저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구만. 마을 사람 모두는 맞다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이를 본 장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한 얼굴로 이리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금은 보화를 발견했소. 하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제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을 뿐이오. 이만하면 해명이 됐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왜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산길에 묻었는가? 분명 나쁜 의도로 숨긴 것이 아니오. 장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그 자루는 여러분께 금은 보화를 나누기 전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함이었어라. 감출 이유는 없었단께라. 그랑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장 씨와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느 마을 사람은 이리 말했습니다. 장씨,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면 저 사람 말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디.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은 것은 아니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런 천복이 올 리가 없지요. 사람들의 입으로 튀어나온 말들은 점점 험악하게 변해갔고 장 씨를 찾아와 발길을 물린 몇몇 사람은 관아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을 현감께 이를 고합시다. 금은보화를 숨기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니 얼른 조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그리고 우리가 천한 농부놈의 돈을 받는 것도 쪽간 것이게 하제라. 맞아, 맞아. 모두가 격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중 몇몇이 관아를 찾아 장 씨를 고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고을 현감이 우르르 몰려와 관아를 점령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농부 장 씨가 금은보화를 주셨답니다. 그놈이 그것을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데 암만 생각해 봐도 수상해서라. 장씨 이야기라면 나도 듣기는 하였네. 그대들이 그리 생각한다니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네. 곧장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장 씨의 집으로 잽싸게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장씨, 자네가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들었네.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한 것인지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도둑으로 고발했네. 그러니 자네 관아로 발걸음하여 이번 사건을 해명해야 할 것이네. 잠시 뭔가를 고민하던 장 씨는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이동했습니다. 표정은 얼떨떨했으나 장 씨의 발걸음은 느긋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현감일세. 자네가 장씨인가? 예, 현감 어르신. 자네도 들었겠으나 마을 사람들이 자네의 선행의 의문을 제기했네. 그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만 같아 이리 자네를 부르게 되었군. 이를 해명할 의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번 사건을 강압적으로 수사해야만 하네. 장 씨가 현감을 보며 담담한 얼굴로 이리 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도둑놈으로 오해받는 건 싫구만이라. 그랑께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 이제부터 자네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야만 하네. 자, 그럼 긴장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게. 장 씨는 그동안 겪은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뿐이어라. 그것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장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관아로 하나, 둘 모여든 고을 사람들은 긴장된 얼굴로 그런 장 씨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현감과 군관들, 고을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장 씨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금괴를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어떠한 비밀이 있는 것인지 전혀 추측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관아 마당에 있는 장 씨의 얼굴에 집중되었지요. 어쨌건 현감과 군관들, 고을 사람들에게 해명한 장 씨의 호소는 끝났습니다. 그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장 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장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장 씨에게 미안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장 씨가 금은보화를 나눠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이 소문은 결국 한양의 고위관리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관아로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내는 말에서 내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관아 주변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해당 사내는 관아 앞에 보초를 서고 있던 포조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장씨라 불리는 사내를 만나러 왔네. 나는 그가 지닌 금은보화의 진짜 주인을 대신해 온 자라네. 장 씨를 만나러 왔다는 해당 사내는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이자 감찰사 윤진욱이었습니다. 윤진욱은 고을 현감을 불러 장 씨가 지니고 있었다는 금은보화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금은보화는 내 주군이 오래전 잃어버린 재산일세. 그것이 한낱 농부에게서 발견되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군. 현감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리 답했습니다. 농부 장 씨는 금은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다 하니 이를 회수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현감의 말을 듣던 윤진욱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금은보화가 어디로 갔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네. 그것을 가졌던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 내가 직접 장씨란 자를 만나야겠네. 회수는 다음 문제고 처벌이 시급한 일이니 말일세. 후로 군관의 부름에 의해 관하로 잽싸게 뛰어온 장 씨는 관아의 어두운 방에서 감찰사 윤진욱과 대면했습니다. 자네가 농부 장씨인가? 윤진욱은 초면부터 장 씨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은 보화를 발견한 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놈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 죄를 물으시려거든 저를 벌하십시오.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윤진욱은 껄껄대며 호탕하게 웃더니 이후 장 씨를 비웃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척은 다 하는구나. 자네가 금은보화를 주었을 리 없다. 그러니 어서 진실을 말하라. 그것을 어느 사대부가에서 훔친 것이냐? 장 씨는 굳은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그 금은 보화는 산중의 나무 아래에서 주었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 흙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요. 저는 남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윤진욱은 장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내가 직접 조사할 것이다. 윤진욱은 장 씨의 말을 무시했고 금은 보화를 받은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욱 앞에 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관아 밖에서는 금은 보화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윤진욱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 씨가 금은보화를 주었다는 것이냐? 너희가 훔치는 데 가담한 것은 아니고? 윤진욱은 마을 사람 전체를 이미 도적으로 간주한 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장 씨가 나눠준 쌀과 돈을 받았을 뿐이어라. 그것이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이라. 그런께 이번만 용서해 주쇼. 그렇다면 그 돈과 쌀은 어디에 썼는가? 신문이 며칠 동안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장 씨에 관한 험담도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장 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오. 장 씨가 분명 좋은 의도로 나눠줬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의심받고 있단께.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재수가 없으면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게 생겼네. 장 씨는 감옥에 갇힌 채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들으며 밤새 기원했습니다. 제발 이번 일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란 채 말입니다. 어쨌건 윤진욱은 장 씨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이 풀릴 때까지 그를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보 같은 제가 이번 일을 벌렸음께 모든 벌은 제가 달게 받을라요. 그랑께 마을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께 이리 빌고 비나이다. 옥에 갇힌 장 씨였으나 그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이리 애달프게 호소해 본 적이 없던 장 씨였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윤진욱은 금은보화의 명확한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장 씨가 이것을 처음으로 주었다는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 씨가 금은보화를 처음 발견했다고 말한 나무 아래를 깊게 파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정말 금은보화가 있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건 금은보화의 흔적이 아닌 오래된 누군가의 유골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유해가 아니던가. 이후 윤진욱은 관아의 오작인과 함께 집요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유골은 오래전 실종된 탐관오리 박서윤의 것으로 밝혀졌지요. 박서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뒤 자기 재산을 산속에 은닉했지만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윤진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금은보화는 부정한 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말
장 씨의 말이 맞았다는 것인가? 그는 장 씨의 진심을 의심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고을 현감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장 씨는 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인간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네. 아무래도 그를 풀어줘야 할 것 같군. 윤진욱의 뉘우침에 장 씨는 곧장 석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금은보화에 대한 신문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진욱은 이곳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장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의 선행을 의심했던 나의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대가 한 일은 옳았다네. 그러니 앞으로도 이번처럼 일관되게 살아주게나. 감사합니다. 나리.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에게 서찰을 보내게. 내가 힘닿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겠네.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쨌건 지금이라도 이놈의 노고를 알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어떻게 될지 아는 법일세. 하여간 힘든 일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서찰을 보내게. 예, 나리. 관아 옥에서 풀려나 마을로 돌아온 장 씨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실천했습니다. 장 씨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었습니다. 그렇게 장 씨의 이야기는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장 씨의 선행과 덕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을 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 씨를 시기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근 마을의 부유한 양반인 최대감은 장 씨의 명성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본인보다 유명하니 기분이 상했던 것이었지요. 약초나 개는 그자가 내 이름보다 더 알려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욕심쟁이 최대감은 장 씨의 과거를 파헤쳐 그의 흠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최대감은 금은보화를 발견한 장 씨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금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듣자 하니 탐관오리 박서윤의 것이라는데 그자를 살해한 것이 장씨가 아니겠는가? 이를 듣고 있던 최대감의 최측근이 이리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은 보화를 숨겨둔 채 자신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나눠준다는 게 이상하죠. 최대감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장씨가 탐관오리 박서윤을 죽였다는 그럴듯한 사실만 만들면 되네.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가? 못이 박히면 틈이 생기는 법이지. 나는 지금껏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이리 처리해 왔었네. 어쨌건 나보다 명성이 높은 것들은 무조건 제거해야만 하네. 최대감이 간사한 무언가를 상상하며 야비하게 웃었습니다. 최측근은 그런 최대감만 바라보며 황홀한 감탄만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 씨가 탐관오리 박서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고발이 관아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발자는 최대감이었지요. 농부장 씨는 다시금 관아의 추국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대감의 고발장을 유심히 살펴본 고을 현감은 장 씨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자네가 탐관오리 박서윤을 죽게 만들고 그의 재산을 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었네. 또한 자네 집에서 박서윤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포 자락까지 발견되었네. 장 씨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이리 반문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납득이 가게 반문해야만 할 것이네. 그렇지 못하다면 자네는 살인범으로 지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야. 제가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입니까요? 그것은 관아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어라. 장 씨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고지식한 현감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옥에 갇힌 장 씨는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처벌만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하옥된 장 씨는 옥밖을 바라보며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때마침 그때였습니다. 감찰사 윤진욱이 이 고을을 떠나면서 장 씨에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을 때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에게 서찰을 보내게. 내가 힘닿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겠네. 장 씨는 옥을 지키는 문지기의 도움으로 한양에 있는 윤진욱에게 서찰을 썼습니다. 어려움에 놓인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옥을 지키는 문지기가 장 씨를 도왔던 건 그도 장 씨로부터 숱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달포 후였습니다. 탐관오리 박서윤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명하지 못한 장 씨가 지엄한 처벌을 받기 직전이었지요. 한양에서 이곳 현으로 감찰사 윤진욱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찰을 받아든 현감은 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농부 장 씨의 선행에 그릇된 마음은 하나도 없다. 그가 탐관오리 박서윤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이를 장 씨에게 증명하게 하는 행위는 옳지가 않다. 또한 마을을 위해 선행을 베푼 당사자를 이리 홀대한다면 앞으로 누가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겠는가. 그러니 장 씨를 석방하여야 하는 게 맞다. 고을 현감은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장 씨가 베풀었던 선행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벌인 최대감은 감찰사 윤진욱에 의해 따끔한 경고를 받고 조용히 자숙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한양에 자리한 어느 대갓집. 이곳은 높은 담장만큼 부잣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연심이와 그녀의 남편이 살았지요. 연심의 남편은 원래 술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심이와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단 있는 위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둘은 매우 사이가 돈독한 부부였습니다. 연심과 혼례를 치를 당시 연심의 남편은 연심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술은 몸을 해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건입니다. 나는 절대 술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오. 그저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언제나 맑은 정신을 유지할 걸 약조하오. 사실 연심이는 술에 정신이 나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언제나 혼례 상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착한 사내만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사내와 혼례를 올린 상태였지요. 그러니 행복한 앞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대갓집의 가장으로서 많은 사람의 기대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을의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했으며 지역 유지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갑작스러운 흉작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을의 살림은 바닥을 쳤고 집안의 재산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연심의 남편은 날로 긴 한숨만 늘어갔지요. 이것을 아내인 연심이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 세금은 어찌하실 겁니까? 난데없이 집을 찾은 아전의 질문에 연심의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인한 걱정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자존심도 상했지요. 내가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네. 그러니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주시게.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네. 그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마음은 갈수록 무거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기대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은 그를 점점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기방에서 술상을 받았습니다. 삶이 이리 힘든데 술이라도 마신 채 무언가에라도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게 악몽의 첫 시작이었지요. 그에게 술을 권했던 것은 어느 중마고우였습니다. 힘들 땐 술을 마시고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네. 그리고 사내가 술도 마실 줄 알아야지. 대장부끼리 대화의 시작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던가. 중마고우는 연심의 남편에게 천천히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라고. 이런 걸 왜 좋다고 입에 대고 산다는 건지 모르겠군. 연심의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일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는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잔은 썼으나 두 번째 잔부터는 달콤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피로를 풀겠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술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술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자리까지 밀어낸 상황이었지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과의 갈등에 지칠 때 그는 늘 술에 기대었습니다. 어느 날 안 사람 연심이 어두운 얼굴을 한 채로 남편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렇게 술을 자주 찾으십니까? 분명 저와 혼례를 올리기 전에 술은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세상 일이 어찌 이리도 고단한지 모르겠소. 이 술이라도 없으면 내가 어찌 버티겠소. 그러니 잠깐만 마시고 내려놓겠네. 이런 나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오. 연심은 그런 남편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마시겠다는 남편을 더는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연심의 남편은 이러한 변명을 이어가면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입가로 들이대며 매번 이러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오. 내가 이 고을을 책임지고 집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않소. 그러니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오. 그는 아침부터 술을 찾는 날이 늘었고 고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양반의 권위마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심은 아침부터 종들에게 집안일을 지시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이 어떤 상태든 언제나 근면 성실한 여인네였습니다. 그러나 연심의 남편은 방에서 깨지도 않은 채 여전히 꼴사납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오늘도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이미 해가 중천입니다. 연심은 최대한 점잖게 말을 꺼냈습니다. 좀 더 잘 것이니 귀찮게 굴지 마시오. 밤새 중요한 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매우 바쁘지 않았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으니 저녁 때 깨워주시오. 연심은 남편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 술판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댔던 것이 서방님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서방님께서 그동안 마셨던 술병만 이어붙이면 서소문 장터쯤은 열받기는 능히 돌고도 남겠습니다. 연심은 여전히 누워있던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심의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여기서 이 사내의 몹쓸 술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밝은 내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술에 미친 아버지가 싫어 정상적인 사내를 남편으로 맞았는데 이런 그마저 일이 망가지게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 의원댁 문지방을 드나들 날도 머지않겠네요. 내년에는 이 집에서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송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연심이 농담 반 진담 발로 이리 말하자 남편이 이런 말대꾸를 시전해왔습니다. 술은 백약 중 으뜸이라 하였소. 하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인이 어찌 사내의 위대한 행동을 이해하겠소. 사내가 하는 일의 시작은 술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오. 술이 으뜸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긴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우기는 거 하나는 잘하는 법이지요. 뭣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몸을 뜨겁게 덮여주고 마음까지 달래주지 않소. 의원도 날 보고 건강한 체질이라 칭찬했다오. 그러니 술을 끊게 할 목적으로 나를 겁박하지는 마시오. 연심은 남편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참으로 고집불통이십니다. 연심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화로 가득했으나 눈가는 이미 촉촉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심은 남편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늘 술상을 차려달라며 소리쳤지만 근래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연심은 이번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한 업적의 시작이었지요. 예상대로 대청에 앉아있던 남편은 연심에게 술을 찾으며 이리 소리쳤습니다. 입이 심심해서 그러니 술상 좀 봐주시오.
오늘은 술을 마시기 딱 좋은 날이지 않소. 연심은 술병 대신 은은한 향이 나는 약초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술 대신 이걸로 드셔보시지요. 몸에 아주 좋습니다. 남편은 차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즐겨 먹는 술잔에 술이 아닌 차가 담겨 있으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술이 아니지 않소. 술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분명 술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연심은 태연한 표정으로 이리 대답했습니다. 술이 아닌데 이게 어찌 술이 된다고 우기시오. 마시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실 겁니다. 모든 게 서방님을 위한 것이니 이번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연심이 남편을 달래듯 이리 말하자 남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이었으나 찻잔을 들어 이를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차요? 맛이 왜 이리 쓴 것이오? 몸에 좋다는 약초를 진하게 우려낸 물입니다. 몸의 독소를 빼주고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연심의 남편이 찻잔을 턱하고 내려놓더니 연심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더는 마시지 못하겠소. 그러니 이 썩을 것을 당장 치우고 술이나 가져다 주시오. 그건 안 됩니다. 남편은 언성을 높였으나 연심은 오늘따라 무슨 일인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남편을 한없이 노려보았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더 이상 자기 의사를 주장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아내 몰래 술병을 찾으러 창고를 향했습니다. 이 집 창고에는 제법 많은 종류의 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이런 남편의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술이 익어가는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았었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술보관소에서 퍼온 술을 마셔보는데 모든 독의 술맛이 이상의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술맛이 대체 왜 이런 것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감히 누가? 순간 연심의 남편은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대청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연심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찾아 마셨는데 상당히 싱거웠소. 그래서 생각했다오. 혹시 당신이 내 술독에 무슨 몹쓸 짓을 벌인 건 아닌지 말입니다. 제가 물 좀 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연심은 천연덕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시겠다면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저와 단판을 지으시지요. 대체 나에게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오? 저는 서방님과 백년해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방님과 제가 서로에게 건강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낙을 즐기면서 짧고 굵게 사는 것이오. 100년 인생이란 게 욕심이란 걸 모르시오. 그래도 살아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의미가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연심의 남편은 아내를 말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연심은 남편의 입이 소강 상태에 머무르자 그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을 굴욕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게 서방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이니까요. 앞으로 술 같은 건 찾으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몸이 상하는 꼴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연심의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연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자괴감에 빠졌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병을 찾으려는 그의 욕망은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연심의 예상처럼 연심의 남편은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병에서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서방님의 몸과 마음의 적자는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이 몹쓸 습관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심은 남편 앞에서 일부러 술병을 들었습니다. 당신만 술을 마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술을 마시겠습니다.
연심은 태연한 얼굴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이리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디 아녀자가 서방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서방님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요. 저를 과부 만들 셈입니까? 멈추지 않으시니 저라도 당신을 가로막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쨌건 여인이 술을 입에 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오. 아니요, 저는 마실 겁니다. 서방님께서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으시니 저도 그리 믿을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연심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하시구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연심은 품고 있던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술을 입에 대고 사는 것이었지요. 어제는 조금만 마셨으나 오늘부터는 들이붓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딴 걸 마시냐는 생각이 들었으나 몇 번 들이켜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심의 입맛에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남편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심이 술을 이기지 못한 채 남편의 얼굴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심은 꼴사나운 모습으로 이부자리에 들어놓은 채 들어오는 남편을 반겼습니다. 참으로 술이 좋긴 좋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알딸딸하게 보이는 이 느낌이 좋네요. 어이가 없던 남편은 그런 연심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잠시 물끄러미 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줄 꿀물을 만들기 위함이었지요. 내가 마실 꿀물도 아닌 걸 만들기 위해 부엌까지 들어오다니. 사내인 내가 말이야. 때마침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색하고도 어설픈 동작으로 꿀물을 타던 연심의 남편이 넌지시 뒤를 돌아보니 향단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늦은 밤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연심의 남편은 자신이 타고 있던 꿀물을 등 뒤로 황급히 감추었습니다. 부엌에서 사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인에게 들켰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향단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르신 같은 사내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향단이가 이리 말하자 연심의 남편은 양쪽 입꼬리가 귀로 올라갔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으니 더는 꿀물이 담긴 이 그릇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꿀물이구나. 향단이는 꿀물이 담긴 그릇을 유심히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님께서는 밤마다 이곳에서 홀로 꿀물을 타셨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에서 서럽게 우셨지요. 밤마다 울었다고. 부인이 말이냐? 예, 어르신. 그러면 부인이 울었을 때가 모두 내가 술을 달라고 했던 때가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달콤한 술로 입이 즐거워하실 때 마님께서는 신세만 한탄하시면서 가슴을 쥐어 잡으시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그제야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몰랐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술에 중독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라? 중독이라? 송구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심이 누워있는 처소에서 그녀의 비명이 이곳 부엌까지 전해졌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연심의 남편이 꿀물 그릇을 놔두고 곧장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연심이 배를 움켜쥐며 식은땀만 쏟아냈습니다. 연심은 복통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 중이었지요. 연심의 남편은 그런 안사람을 향단이의 도움을 받아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달려온 곳은 가장 가까운 어느 의원이었습니다. 제 안사람이 배가 아프다며 난리를 피웁니다.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의원이 연심을 살피는 동안 연심의 남편은 침이 마르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탕약을 지어줄 터이니 열흘 동안은 이것을 꾸준히 먹이시오. 혹시 술을 먹은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술은 안 됩니다. 술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술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속을 가졌소. 그러니 조상 치르기 싫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할 것이오.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연심은 정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심려를 끼쳐드린 것만 같습니다. 송구하네요. 그걸 아는 여인네가 술을 그리 드셨소. 그렇게 술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것을 서방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련한 짓은 행하지 마시오. 서방님께서 바뀌시지 않으면 저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연심의 남편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안사람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알겠소. 후로 곧장 일어선 연심의 남편은 망치를 들고서 창고를 향했습니다. 연심의 남편은 저장된 여러 술독을 의미심장하게 보더니 이내 망치로 하나하나 때려 부쉈습니다. 독 깨지는 소리가 이곳 기와집 담장을 넘어 옆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건 술이 아니라 안사람의 건강이었구나. 아니, 안사람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술만 끼고 살았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러니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더는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연심과 남편을 남은 인생을 서로 위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웃으면 좋은 날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적당한 약주는 건강에 좋으나 과한 음주는 위험하니 부디 건강을 생각하시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강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유하게 자랐으나 몇 해 전부터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람을 쉽게 믿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그런 아버지가 밉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매우 예의 바르고 정직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아버지의 정직함을 항상 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마을에서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 반열에 등극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정직이다. 그러니 이런 기본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저에게 정직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며 이를 따랐죠. 그러나 부자였던 우리 집이 가난해진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원님이 아버지에게 큰 거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님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며 그분의 물건을 성실히 관리하고 약속한 이익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지요. 아버지에게 신뢰라는 것은 목숨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익을 안겨드리는 과정에서 몇몇 마을 양반들이 아버지를 시기에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부친과 원님의 돈독한 사이가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돈이 많은 장사치가 권력과 친하게 지내면 무서울 게 없을 테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배워 따라가는 정도보다 그런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강문수가 원님의 눈에 들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보시렵니까? 그게 정말인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이 고을에서 원님보다 재산이 많은 이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이 뭐라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무어라 속삭인단 말인가? 원님을 곧 넘어설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돈이 흘러넘치는 그가 벼슬까지 사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재물이 넘치는 자가 권력까지 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원님은 간사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속삭임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원님은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처벌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을 증명하려 숱하게 노력했지만 몇몇 사람이 모여 작당을 하니 이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춘아, 세상은 항상 정직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함을 버린다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란다. 그러니 이 아비가 없어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 말을 내뱉는 아버지의 눈을 보니 참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숱한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의리만 챙기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삶은 타인의 시기와 질투의 연속이었으나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종종 한숨을 내쉬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점차 힘을 내시더군요. 내 아버지처럼 살다가는 너도 고생뿐일 것이다. 그러니 너라도 바르게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았으나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떠나는 게 거짓으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제가 아버지처럼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구석이 많았지. 저도 제 이문은 챙기면서 살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구나. 저는 그런 결심을 매번 이어가며 소신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아버지가 남긴 정직함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집안의 가세는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나무꾼이 되어 산에서 팻 나뭇가지를 장작으로 만들어 이를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길 가장자리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비틀 변곡점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라? 저게 무엇이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가 보았던 것은 붉은 주머니였습니다. 이를 들어 흔들어 보니 안에서는 역전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붉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절로 긴장이 앞섰습니다. 이런 건 아버지가 부자였을 때 보았지 그 후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리 귀한 것을 누가 떨어뜨렸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리 큰 돈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 아니겠는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돈을 보며 사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저와 타협만 본다면 이것은 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환영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강춘아,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너 자신에게 떳떳한 마음이란다. 또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남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벌어들인 돈은 얼마 가지 못하는 법이다. 언제나 이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은전이 들어있는 붉은 주머니를 들고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일 관아로 가져다 주며 이 돈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죠. 장터에서 장작을 패고 번 돈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건넨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친의 얼굴을 보니 어두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밀린 달세를 내지 못한다면 이 초가집에서 쫓겨나야만 한다. 주인이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모자가 이 낡은 집에 살면서 그동안 밀린 새는 고작 세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죠. 아침마다 저는 집을 나서 산에서 나무를 패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함에도 밀린 새를 감당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제보다 더욱더 열심히 오늘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실을 뺀다면 가난을 면할 길이 없었죠. 강춘아? 또 나무하러 가는 것이냐? 너에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저는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어쨌건 가파른 산길 위험하니 조심하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 노련하게 잘 아니까요. 그건 그렇고 옆집에 사는 오씨가 그러더구나. 내가 장터에 내다 파는 장작이 너무 싸다고 말이다. 값을 올려보지 그러니? 아니요, 그건 싫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장작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힘들다고 값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밀린 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능히 해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소보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장작값을 올려보라는 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저는 오늘도 앞만 보며 묵직하게 산으로 발길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산에 가던 길 중간에 발길을 틀어 관아에 들렀습니다. 어제 산에서 주웠던 붉은 주머니 안에 든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죠. 주머니를 들고 관아로 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님께 이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원님은 주머니를 받아 들고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듯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어제 이곳 마을 뒷산에서 장작을 패다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흘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님께서 이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로군. 욕심이 났을 텐데 이것을 관아로 가지고 오다니 말이네. 사실 저는 원님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옛날 몇몇 사람의 농간에 넘어가 제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허나 사사로운 감정을 집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돌아가신 아버지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돈의 주인에게는 어떤 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젊은이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보시게. 이 돈은 어떻게든 내가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터이니. 그럼 저는 원님만 믿고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저는 원님께 제 손에 머물러 있던 붉은 주머니를 맡긴 채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원님의 칭찬에 저는 안심이 되었고 돈은 곧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 돈이 주인을 찾는다는 작은 소식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 관아에 저와 알고 지내는 벗이 포졸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해서 관아 안의 소식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자네가 며칠 전 원님께 가져다 준 돈의 행방을 아는가? 주인에게 가지 않았겠나? 참으로 순진하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자네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그게 무슨 소린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니? 원님이 당연히 꿀꺽하지 않았겠나. 설마 그리했겠나? 허허. 이 사람 참으로 순진하군. 원님처럼 돈을 밝히는 양반도 아마 이 조선 땅에 없을 것이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럴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일세. 막말로 자네가 나선다고 자네에게 떨어지는 이익도 없는데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세. 그 말을 듣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고을 관청은 운영자금이 부족으로 돈에 쪼들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도 일리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곧장 다음 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리 물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주운 돈의 주인은 찾으셨습니까? 원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리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찾는 중이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구만.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니니 말이네. 어쩌면 부당하게 착취한 돈이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돈도 주인은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찾아주는 게 합당한 도리라 봅니다. 그건 그렇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곳 마을 방이라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내보이자 원님의 인상이 처음으로 구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원님의 책상에서 붉은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를 흘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님? 저건 혹시 제가 드린 주머니가 아닙니까? 원님의 얼굴은 빠르게 굳더니 제 시선을 애써 피한 채 이리 말을 돌렸습니다. 이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네. 관아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제야 저는 원님의 더러운 속내가 있었음을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원님께 이리 소리쳤습니다. 원님, 제가 이 돈을 드린 것은 주인을 찾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관아를 위해 쓰라고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아 운영비는 조정에서 충분히 충당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님은 차갑고 어색하게 웃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는가? 이 돈은 관아를 위해 쓰이는 게 맞네. 그리고 자네가 이걸 문제 삼아도 나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원님의 정직함을 믿고 이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결국 저는 원님에게 이리 말한 채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이 나왔다는 것이지 포졸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긴 원님에게 따지는 자를 가만히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원님의 행태를 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곧장 집으로 온 저는 마을에 붙일 방을 작성했습니다. 방의 내용은 이러했죠. 이곳 고을의 원님이 제가 주운 돈을 사리사욕에 사용 중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방을 10장 넘게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관아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으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번 일로 마을 사람 모두가 원님이 벌인 치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는 원님을 험담하는 숙덕거림이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였습니다. 원님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방을 보고서 돈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원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은전을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난영이는 제게 투덜거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바보같이 정직하구나. 그냥 그걸 내가 가졌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다른 이의 고통도 잘 헤아려야지. 난영이는 제 말이 맞다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와 난영이는 점잖은 사내와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님이 돈의 주인을 찾아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원님께서는 저를 불러 앞에 앉혀 두고서 이리 말했습니다. 돈의 주인을 찾았다네. 오늘 어느 농부가 와서 자기가 산을 넘어가다가 흘린 돈이라고 하더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나를 비방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 점은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터에 붙여준 방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알았으면 그만 나가보게. 더는 꽉 막힌 자네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이 괴롭구먼. 그 후로 저는 평범한 일상을 맞을 거라 그리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난영이가 쪼르르 제게 다가와 이러더군요. 저는 장터에 쪼그리고 앉아 장작을 팔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 들었어? 이상한 소문. 그게 무엇이냐? 원님에게 잃어버렸던 돈을 받은 농부가 자기가 받은 돈을 원님과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말을 듣고 보니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설마? 둘이 작당하고 그 돈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농부가 머물고 있다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드러누워 졸고 있더군요. 한쪽 손에는 술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농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지 못하자 저는 더욱 과격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제 극성의 농부는 서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는? 제가 묻는 말이 조금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원님에게 받았다는 그 돈 본인 것이 맞습니까? 제가 두 눈을 부라리며 쏘아보자 농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리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말일세, 내 것이 아니라네. 근데 왜 받아갔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던가. 그 일만 도와주면 꽁돈이 생길 것이라고 속삭였네. 그럼 원님에게 받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철저하게 약조했으면서 한 양만 주고 쫓아냈네. 그런 탐욕쟁이도 찾기 힘들 걸세. 저는 다시금 관하로 쫓아가 가서 원님을 배웠습니다. 돌려주었던 돈을 농부에게 다시 빼앗아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돌려주었네. 그리고 이곳 관아는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참으로 무례하구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군. 저는 무례하다는 원님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님께서 일이 변하지 않으시니 이놈은 이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형조에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당수께서 형조에서 일하십니다. 자네 왜 그러나?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왜 자꾸만 욕심을 내시냐 이 말입니다. 알겠네. 내가 졌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결국 원님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돈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쨌건 이번 일은 마을 사람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진짜 돈의 주인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 모두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돈은 이곳 마을에서 돈귀신으로 유명한 김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군요. 김대감이 해당 관아로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저는 그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진짜 그 돈의 주인이 맞는다면 그 돈은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 돈은 붉은색 주머니에 들어있네. 주머니는 다소 낡아 색이 옅으며 안에는 백냥 들어있을 것이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 돈의 주인이 확실하시군요. 돈을 돌려받은 김대감은 거들먹거리며 관아를 떠났습니다. 필요한 돈을 찾아주어 고맙다면서 저에게 인사는 건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왜 악명 높고 어려운 소장농이나 괴롭히는 자에게까지 좋은 일을 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그들을 차근차근 설득했으나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정직한 자네와 부도덕하며 바르지 못하는 내가 요즘 이곳 마을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있네. 나도 처음에는 이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쓰이더군. 해서 자네가 어떤 젊은이인지 알아보았다네. 자네를 알아보니 왜 마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더군. 자네 이름이 강기춘이라고 하였던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상인의 아들이었더군. 저는 적잖게 놀란 얼굴로 이리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많은 신세를 졌다네. 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그분은 내가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상인이었어. 그분 덕에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지. 그랬군요. 듣자 하니 새를 살고 있다더군. 자네가 거주하는 초가집을 내가 사서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주었던 은전 100냥도 이제는 자네 것이네. 또한 자네가 일할 곳이 없다면 내 집 집사로 일을 하지 않겠나? 앞으로 자네 식소는 내가 책임질 것이네. 저는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제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 저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신념은 틀리지 않았단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웃으면 좋은 날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운에 의존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보부상 일을 시작하며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은 제 머리와 손끝으로 직접 쟁취한 값진 결과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팔자에 없을 법한 큰돈이 찾아오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서방, 자네 요즘에도 장사는 잘 되고 있는가? 듣자 하니 자네가 우리 상단에서 물건을 가장 잘 판다고 소문이 났던데 말이야. 상단의 단주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어딘가 무겁고 찜찜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더욱이 평소에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지 않은데 오늘따라 먼저 다가오니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단주님의 얼굴이 꽤 어두워 보이십니다. 단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남몰래 큰돈 벌어볼 생각 없는가? 큰돈이요? 그래, 큰돈 말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격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주의 말은 언제나 신뢰를 보장했으니까요. 즉 그분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한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주위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순간 저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반짝이는 금잔 6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잔 겉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빛에 따라 잔의 표면이 반짝거렸습니다. 이건 금잔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하셨습니까?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단주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단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애매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묻지 말게나. 어쨌건 귀한 물건이니 잘 팔기만 하면 자네 목도 상당할 것이네. 내가 이것을 팔려고 숱하게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네.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자네에게 이리 부탁하는 것이네. 단주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이 물건의 출처를 알아야 저는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부상으로서 제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품은 남에게 팔지도 말자였습니다. 어디서 구한 물건인지 알려주셔야 제가 마음 편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중요한 건 자네 손에 돈 되는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네가 이걸 내다 팔았을 때 꽤 짭짤한 이득을 볼 거라는 것이네. 단주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금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번쩍이는 그것이 마치 제 앞에 던져진 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단주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이지. 어쨌건 자네는 이것을 팔아만 주게. 저는 금잔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소문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이 보자기를 향했습니다. 귀한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라도 돌았는지 제 주변에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서방, 뭐 좋은 물건이라도 들여왔소.
대체 그 보자기에 뭐가 들었기에 이리 눈길을 끈단 말이오. 내가 보자기를 펼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찌 하셨소? 김서방이 파는 물건이야 언제나 최상품이 아니겠소. 그러니 김서방이 이곳 서서문을 지나갈 때면 모두가 그 신용에 예의주시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했던 이가 놀리듯 웃었습니다. 아마도 단주는 남이 저를 생각하는 신용에 투자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단주에게서 건네받은 보자기를 열며 금잔을 꺼냈습니다. 떼약볕을 받은 금잔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빠르게 모여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잔이라니. 세상에 말로만 듣던 금잔을 다 구경하오. 많은 구경꾼은 각기 옆에 있던 사람과 숙덕였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다른 구경꾼이 이리 물어왔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요? 정말 진짜 금잔이 맞소? 요즘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서 말이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단주님의 신용과 그동안 그분이 일해온 원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 정교한 문양과 화려한 금빛을 보십시오. 이런 귀한 물건을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잔을 들여다보더니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금잔 맞아? 이거 위조품 아니야? 누군가가 첫 의심을 던지자 다른 사람들은 격하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이 너무 낯선데. 혹시 명나라에서 밀수된 물건 아니요? 드디어 생각났다. 귀신 들린 물건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괜히 샀다가 집안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해괴한 물건이 다 있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짓거리고 싶은 말을 하더니 하나둘씩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서방, 다음부터는 정체 모를 물건은 들고 오지 말게나. 괜히 자네 명성만 떨어진다네. 사람들이란 너무 생소하고 화려한 걸 보면 의심부터 하는 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저를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다시 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분명히 좋은 물건 같은데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주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도 몰라. 이 물건이 정말 정당한 경로로 들어온 게 맞는 걸까? 손에 들린 보자기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금잔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게 무슨 재앙이라도 될 것 같은 불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파가 대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나? 뭐가 들었기에 이 늙은이의 눈을 사로잡을꼬? 저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한 채 노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팔아보려다 실패한 물건입니다. 노파는 제 말을 무시하듯 보자기 앞으로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 그래도 그것이 저는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렇다고 노파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파가 내뿜는 신비스러움이 앞서고 있었기에 무례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장터에서 난처한 일을 겪어온 터라 노파에게 이 물건을 또 보여주는 게 꺼림칙했습니다. 보자기에 이상할 게 없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 그녀의 말에 결국 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노파는 금잔을 꺼내 들더니 한참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미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뭘 말입니까? 저는 조급한 마음에 이리 물었습니다.
노파는 잔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손끝으로 잔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양이 무엇인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금기를 깬 물건에 새겨지는 흔적이라네. 금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은 단순히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것이지. 겉은 빛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구나. 이 물건은 100년을 가지 못할 것이네. 그러니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녀의 말에 저는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으나 유심히 듣다가 보면 사기성이 짙은 발언이었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금잔에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신 건 아닙니까? 하지만 노파는 피식 웃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리 믿어도 좋네. 하지만 자네가 들고 다니는 한, 이 물건은 자네에게 재앙이 될 것이야. 자네의 꿈이 100년을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들었네.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나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일세. 어쨌건 재앙이 깃든 그 물건을 처리해야 자네의 꿈도 이룰 수 있음이야. 노파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이리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금방 팔릴 줄 알았던 것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물건이든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네, 특별히 자네를 생각해서 일러주겠네. 나는 꿈이 큰 사람을 좋아하니 말일세. 대신 100년을 기억하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네.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는 금잔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녀의 말이 제 욕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100년을 남길 물건이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두 꿈 같은 이야기라며 포기하라는데 말입니다. 저는 보부상이었기에 특별한 걸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을 리 없지요. 노파는 작은 꾸러미를 꺼내 저에게 대뜸 내밀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빛바랜 흙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자네가 팔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시게.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지저분한 흙이 아닙니까? 그러하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흙이 아니야. 이 흙은 욕심이 아니라 자네 마음을 담아야 완성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네. 단, 자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 그러니 참으로 재미있는 도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게, 젊은이. 육신과 물질은 100년을 보존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남는다. 자네가 이 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네의 삶이 바뀔 것이네. 그럼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흙구러미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 믿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진짜 저 흙으로 뭘 만들어야 하나? 아니, 그 전에 이 잔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물건일까?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지금껏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노파가 내민 흙구러미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보부상일 뿐 흙으로 뭘 만들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육신과 물질은 100년을 보존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담으면 달라질 것이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기묘하게도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묘한 설렘에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의 걸 팔다 보면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팔고 싶다는 꿈이 생기고는 합니다. 어쨌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흙이 든 보자기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흙은 축축하고 묵직했지만 손에 쥐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대체 무엇을? 머리를 굴려봤지만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그릇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대장장이와 도공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박서방이란 자의 낡고 허름한 대장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노파가 건넨 흙을 보여주자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물건을 만들겠다굽쇼. 이것은 보통 흙이 아니라오. 그러니 어떻게든 쓸만한 물건을 만들고 싶소. 나 좀 도와주시오. 대장장이 박서방은 팔짱을 끼고 흙을 유심히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흙이야. 어차피 불에 굳어야 물건이 되지요. 그런데 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제가 검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쪽도 그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머릿속에 남은 채로 이번에는 도공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도공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흙으로 뭘 만들지 고민한다굽쇼. 만들 수 있는 건 많지요. 그러니 손이 흙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손재주가 없소이다. 흙을 빚어본 적도 없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손재주는 노력으로 채우면 되고 중요한 건 거기에 담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을 담는다? 도공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작은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양이 단순한 물건이라도 정성을 담아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이 누구나 만들기에도 쉽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흙을 조심스럽게 빚었습니다. 하지만 흙은 제 손에서 자꾸 갈라졌으며 모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손으로 가능한 일일까?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노파의 말이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라. 하지만 마음만으로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었지요. 하루 종일 실패를 거듭한 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나뭇가지를 든 채로 웃고 떠들며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단순히 놀면서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뭇가지로 칼과 창을 만들지 않았던가? 저는 흙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모양과 결과에 집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흙 자체를 느끼며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흙을 만지며 제 주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느 노파의 말, 친구들과 나눴던 웃음까지 말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손끝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모양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은 비뚤비뚤했고 흠집도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그것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담은 물건인가? 그릇을 보는 동안 이상하게도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만든 그릇을 바라보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그릇의 표면이 어제보다 더욱 매끈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그릇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거칠었던 표면이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마음을 담아 만들게. 그리한다면 자네 마음은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터이니. 그릇은 제 마음을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100년을 보존할 물건이란 것은 재료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것은 제가 담은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벗이 제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릇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모양이 이리 심하게 비뚤어진 게 꼭 술에 취해 만든 것 같구먼. 장터에 내놓으면 줘도 안 갖겠소. 제가 만든 그릇이 창피하게 느껴졌죠. 이것은 그냥 연습 삼아 만든 걸세.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 만들었는데 단순히 이것을 연습이라고 둘러대야만 하다니 좀 씁쓸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그릇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로 많은 먼지가 쌓이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생을 마감했으나 저에게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제가 남긴 그릇은 자손의 손을 거쳐 어느 낡은 집 창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그곳에서 그릇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조용히 숱한 시간만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의 손자가 창고를 뒤지다 제가 만든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지? 되게 반짝거리네. 소년의 말에 뒤따라온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릇을 살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있었나? 아마 너희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물건일 거다. 소년의 아버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소년은 그릇만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무언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날 소년은 그릇을 물에 씻어내고 햇볕 아래에 두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사라지자 그릇은 오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아낸 보물처럼 세월의 흔적은 오히려 그릇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죠. 이게 진짜 조상님이 만든 물건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이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조상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이 아닐까?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이리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이걸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릇을 자신의 머리맡에 두고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그릇이란다. 그 남자는 소년에게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이 그릇은 너희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란다. 소년은 꿈속에서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제 마음을 담은 물건을 만들어 볼래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그릇을 껴안으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그릇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이래요. 마음이요. 그의 가족들은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육신과 물질을 바꿔놓았지만 그 마음만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제가 남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를 품은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으면 좋은 날은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